갑이 토지를 샀다. 그런데 갑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친구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 갑과 을은 이렇게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해두지만 실제로는 갑 소유로 하자. 나중에 을이 말한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으니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갑은 말한다. 아닙니다. 이름만 당신이고 진짜 주인은 저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면서 내부적으로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 주인과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구조다. 갑은 명의신탁자다. 실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사람이다. 을은 명의수탁자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둔 사람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이 원칙을 정한 법이 부동산실명법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즉 갑과 을이 을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갑으로 하자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명의신탁에서는 약정이 무효라는 것과 등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무조건 명의신탁은 무효다라고만 쓰면 부족하다. 먼저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인지 나누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면서 내부적으로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다고 약정하는 구조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있나가 아니라 그 등기가 명의신탁 구조인지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인지이다. 갑이 토지를 샀다. 그런데 갑은 세금 문제도 찝찝하고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친구 을에게 말한다. 일단 내 이름으로 등기해두자. 실제로는 내 땅인 걸로 하고 을은 동의했다.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올라갔다. 나중에 갑은 말한다. 이 땅은 사실 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이런 약속을 법이 그대로 인정해주는가?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하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 즉 진짜 소유자가 갑이면 갑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실제로는 갑 소유인데 을 이름으로 등기해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부동산은 재산 가치가 크다. 그래서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밖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두면 거래 상대방은 실제 권리관계를 알기 어렵다. 세금 회피, 강제집행 회피, 투기, 탈법도 쉬워진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갑과 을이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갑으로 하자고 약속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효력을 나누어 봐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등기 자체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쓰고 끝내면 안 된다. 그 다음 반드시 물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인가?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었는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가? 제3자가 등장했는가? 이 순서로 가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남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했나가 아니라 그 약속이 부동산실명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그 토지를 친구 을 명의로 등기해두기로 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로는 갑 소유로 하자. 그리고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나중에 을이 말한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으니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갑은 말한다. 이름만 빌려준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양자간 명의신탁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갑이 명의수탁자인 을과 직접 약정하여 자기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해두는 경우다. 구조는 간단하다. 원래 소유자는 갑이다.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간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갑이라고 약정한다. 부동산실명법상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을명의 등기도 무효로 본다. 왜냐하면 갑이 자기 부동산을 실제로 을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만 빌리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고 을은 등기 명의자일 뿐이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의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바로 명의신탁약정의 기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갑은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갑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인 무효인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명의신탁약정이 있으니 반환 청구 가능이 아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등장하면 또 달라진다.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와 직접 약정하여 자기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두는 구조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 명의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등기가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원인 무효 등기인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해두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로는 갑 소유로 하자. 그런데 나중에 을이 말한다. 등기부에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유자 아닌가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양자간 명의신탁은 원래 소유자인 갑이 명의수탁자 을과 직접 약정해서 자기 부동산을 을 명의로 이전해두는 구조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을은 등기부상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즉 을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원인 무효 등기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갑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을 명의의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한다. 이것은 소유권의 기한, 등기 말소 청구다. 여기서 시험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을 명의로 등기됐으니까 을이 소유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부동산 등기는 중요하지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항상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을 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다만 제3자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병이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갑과 을 사이의 내부관계만 보면 소유권은 갑에게 남아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부상 이름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등기가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무효인지,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이다. 갑이 병에게서 토지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말한다. 등기는 제 이름 말고 을 이름으로 해주세요. 병은 이를 알고도 동의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등기는 을 앞으로 맞춰졌다. 나중에 을이 말한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으니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갑은 말한다. 제가 산 땅이고 당신은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 갑이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만 명의수탁자 을 앞으로 이전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돈 내고 산 사람은 갑이다. 판 사람은 병이다. 그런데 등기받은 사람은 을이다. 이 구조에서는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한다. 명의신탁자 갑, 명의수탁자 을, 매도인 병이다. 부동산 실명법상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명의 등기도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병은 실제 매수인이 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명의 등기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 등기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갑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했지만 갑 앞으로 등기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병에게 남아있다고 본다. 갑은 병에게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자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을명의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남는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매수인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넘기는 구조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등기받았나가 아니라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 앞으로 등기했는가이다. 갑이 병에게서 토지를 샀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말했다. 등기는 제 이름 말고 을 이름으로 해주세요. 병은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나중에 갑이 말한다. 제가 산 토지니까 이제 제 명의로 등기해주세요. 병은 말한다. 이미 을 앞으로 등기해줬는데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병은 아직 소유자인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수인은 갑이다. 매도인은 병이다. 그런데 등기는 명의수탁자 을 앞으로 간다. 이때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 사정을 알고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 등기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갑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했지만 갑 앞으로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병에게 남아있다고 본다. 여기서 병의 지위가 중요하다. 병은 이미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등기가 무효라면 병은 여전히 소유자다. 그리고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의 청구는 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라기보다 병에 대한 매매 계약상 등기 청구다. 시험에서는 이 구조를 조심해야 한다. 갑이 돈을 냈으니까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갑은 아직 등기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다. 을명의로 등기됐으니까 을이 소유자다. 이것도 틀릴 수 있다.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인식이 중요하다.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을명의 등기의 효력이 달라지고 소유권 귀속도 달라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누가 냈나가 아니라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등기했는가이다. 갑이 토지를 사고 싶었다. 그런데 갑은 자기 이름으로 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실제로는 내 땅인 걸로 하자. 을은 매도인 병과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나중에 갑이 말한다.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제 겁니다. 을은 말한다. 계약도 제 이름, 등기도 제 이름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계약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는 구조다. 즉 겉으로 보면 을이 매수인이다. 매도인 병과 계약한 사람도 을이고 등기받은 사람도 을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는 갑 소유로 하자는 약정이 있다. 이 점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다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매 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 있고 등기만 을 앞으로 간다. 반면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을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도인 병 입장에서는 을이 진짜 매수인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가다. 병이 몰랐다면, 즉 을이 실제 매수인인 줄 알고 계약했다면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게 취급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간다. 갑은 돈을 냈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못한다.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갑이 그 약정을 근거로 내 명의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다. 다만 갑은 을에게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반대로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다음 쟁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항상 매도인의 선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계약도 울 이름으로 했는가? 등기도 울 이름으로 되었는가? 그렇다면 계약 명의신탁 구조다. 그 다음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 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를 실제 권리자로 하기로 한 구조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누가 냈나가 아니라 계약을 누구 이름으로 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가이다. 갑이 토지를 사고 싶었다. 그런데 갑은 자기 이름으로 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 을에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실제로는 내 땅인 걸로 하자. 을은 매도인 병과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병은 을이 진짜 매수인인 줄 알았다. 그리고 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나중에 갑이 말한다. 돈은 제가 냈으니까 이 토지는 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가?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는다. 겉으로 보면 을이 매수인이다. 그래서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병은 을을 진짜 매수인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을명의 등기가 유효하다. 즉 소유권은 을에게 간다. 갑은 돈을 냈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갑은 병과 직접 계약한 사람이 아니고 갑 앞으로 등기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다. 그래서 갑은 그 약정을 근거로 을은 내 명의로 등기를 넘겨라라고 청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갑은 아무것도 못할까? 그건 아니다. 갑이 매수자금을 제공했고 그 돈으로 우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이것은 토지 자체를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다.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돈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돈은 갑이 냈으니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부동산 소유권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매수자금을 누가 냈나가 아니라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나이다. 갑이 토지를 사고 싶었다. 그런데 갑은 자기 이름으로 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 을에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실제로는 내 땅인 걸로 하자. 을은 매도인 병과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병은 알고 있었다. 아, 실제로 사는 사람은 갑이고 을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나중에 을이 말한다. 계약도 제 이름, 등기도 제 이름이니까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갑은 말한다. 매도인도 명의신탁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계약명의신탁은 계약도 수탁자 이름으로 하고 등기도 수탁자 이름으로 하는 구조다.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의 결론이 다르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매도인은 을을 진짜 매수인으로 알고 거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도인이 악이라면 다르다. 매도인 병이 실제 매수인은 갑이고 을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협력한 경우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된다. 그렇다면 갑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까? 그것도 아니다. 갑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았고 갑 앞으로 등기를 받은 적도 없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병에게 남는다. 갑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을이나 병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계약 명의신탁인지 먼저 본다. 그 다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본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을에게 간다. 매도인이 악이라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남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과 등기가 누구 이름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나이다.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토지는 내 이름으로 등기해두자.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인 걸로 하자. 을은 동의했고 을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다. 갑은 말한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니까 을명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것과 등기까지 무효라는 것이 항상 같은 말인가?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즉 갑과 을이 등기 명의는 을, 실제 소유자는 갑이라고 약속해도 그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러면 을명의 등기도 항상 무효다라고 쓰면 위험하다. 명의신탁에서는 약정의 효력과 등기의 효력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갑 소유 부동산을 을명의로 넘겨둔 구조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갑이 병에게서 부동산을 사면서 등기만 을 앞으로 받는 구조다. 이때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다.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남고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을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는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을에게 간다. 매도인이 악이라면 을명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즉 핵심은 이거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등기의 효력은 명의신탁 유형과 매도인의 선이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라고 쓴다. 그리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나눈다. 그 유형에 따라 등기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을 판단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효가 등기의 효력까지 어떻게 미치는가이다. 갑이 돈을 냈다. 그런데 토지는 을 명의로 등기되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하지만 실제로는 갑소유로 하자. 나중에 을이 말한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으니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갑은 말한다. 그럼 적어도 내가 낸 돈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이다. 명의신탁에서는 먼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봐야 한다.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넘겨둔 것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을 명의 등기도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 소유권의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구조가 중심이다. 반대로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을이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았다.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을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 경우 소유권은 을에게 간다. 갑은 돈을 냈지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핵심은 갑이 토지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유권이 을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갑이 곧바로 토지를 내 명의로 넘겨라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신 을이 갑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 첫째, 명의신탁 유형을 확정한다. 둘째, 등기가 유효한지 본다. 셋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본다. 넷째,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문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나 얻은 이익을 반환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누가 냈나가 아니라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되고 남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갑이 자기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해두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로는 갑소유로 하자. 나중에 을이 말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잖아요. 불법적인 약속이니까 갑은 아무것도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갑은 말한다. 약정은 무효라도 토지는 원래 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원 임급여가 되는가? 불법원 임급여란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넘겨준 재산은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을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갑이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려고 내 이름으로 등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불법원 임급여니까 갑은 반환 청구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명의신탁에서는 곧바로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무조건 수탁자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수탁자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약속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갑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인 무효인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를 단순히 불법원 임급여라고 보아 갑의 청구를 전부 막아버리면 곤란하다. 다만 갑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그 밖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 소유권 귀속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라고 쓴다. 그 다음 그 명의신탁이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나눈다. 그리고 소유권 귀속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원 임급여 항변이 나오면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반환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명의신탁자의 권리회복 청구가 항상 불법원 임급여로 맡기는 것은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명의신탁이 위법한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성이 소유권 회복 청구까지 막는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해두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로는 갑소유로 하자. 그런데 을이 마음이 바뀌었다.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갑은 말한다. 을은 이름만 빌린 사람입니다. 병명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병은 말한다. 저는 을이 등기 명의자라서 샀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명의수탁자인 을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한 경우 병이 보호되는가?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고 을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다. 즉 갑은 을에게는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병 같은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명의신탁은 갑과 을 사이의 숨은 약정이다.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올라와 있다. 병 입장에서는 등기 명의자인 을과 거래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나타나 사실 을은 이름만 빌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병의 권리를 빼앗으면 거래 안전이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법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권리를 쉽게 깨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선인지 악인지보다 부동산 실명법상 보호되는 제3자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이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원칙적으로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나 을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당연히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병이 언제나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병이 단순한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적극 가담했거나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한 경우라면 별도 무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쓴다. 그 다음 을명의 등기의 효력을 명의신탁 유형별로 판단한다. 그리고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면 병이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로 보호되는지 본다. 보호되는 제3자라면 갑은 명의신탁 무효를 병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을이 진짜 소유자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서 취득한 병이 제3자로 보호되는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해두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로는 갑소유로 하자. 그런데 갑에게는 돈을 빌려준 병이 있었다. 병은 말한다. 갑이 돈을 안 갚는데 토지는 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을명의 등기를 지울 수 없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명의신탁과 채권자 대위다. 채권자 대위란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위험해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갑이 자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을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서도 을명의 등기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병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갑 재산이 을명의로 되어 있으니 강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병은 갑의 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병이 직접 을에게 갑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그 등기 말소하세요 라고 하는 구조다. 다만 병이 언제나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병에게 갑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갑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병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보통 갑이 무자력이라면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다. 시험에서는 명의신탁 유형을 먼저 봐야 한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소유권은 갑에게 남고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병은 요건을 갖추면 갑의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소유권은 수탁자 을에게 간다. 이 경우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갑이 가진 권리는 토지 자체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가 아니라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대위할 권리도 달라진다. 결국 명의신탁과 채권자 대위 문제에서는 바로 채권자가 등기 말소 가능이라고 쓰면 안 된다. 먼저 명의신탁 유형을 확정하고 갑이 을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본 뒤 그 권리를 병이 대위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에서 채권자 대위란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채권자가 억울한가가 아니라 채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할 권리가 실제로 있는가이다. 갑이 돈을 내고 토지를 샀다. 그런데 등기는 친구 을명의로 해두었다. 갑과 을은 약속했다. 등기 명의는 을로 하지만 실제로는 갑 소유로 하자. 갑은 그 토지를 오랫동안 직접 점유했다. 20년이 지나자 갑은 말한다. 어차피 제가 계속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로도 제 땅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애초에 소유자인가 아니면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인가.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명의신탁에서는 먼저 유형을 봐야 한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갑 소유 토지를 을 명의로 옮겨둔 경우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러면 갑은 굳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갑은 이미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갑의 핵심 청구는 점유취득시효가 아니라 을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다. 반대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보자. 을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이 경우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을에게 간다. 갑은 돈을 냈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갑이 토지를 오래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즉 갑이 그 토지를 자기 소유로 지배한다는 의사로 점유했는지를 봐야 한다. 갑이 단순히 을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갑이 처음부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자처럼 사용관리했다면 자주점유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 문제는 무조건 20년 점유했으니 취득이 아니다. 먼저 명의신탁 유형을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갑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따져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면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점유취득시효보다 등기말소 청구가 중심이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한다. 이때 핵심은 갑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인지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 문제에서는 먼저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고 그 다음 점유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자주 점유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20년 동안 점유했나가 아니라 애초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이다. 갑이 돈을 내고 병에게서 토지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말했다. 등기는 제 이름 말고 을 이름으로 해주세요. 병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매매 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 있었고 등기는 을 앞으로 되었다. 나중에 을이 말한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으니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갑은 말한다. 제가 산 땅이고 당신은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이 명의신탁이 어떤 유형인가? 명의신탁 문제는 무조건 명의신탁은 무효다로 끝내면 안 된다. 유형에 따라 등기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진다. 이 사례는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만 을 앞으로 한 구조다. 따라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부동산 실명법상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을명의 등기도 무효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갑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했지만 갑 앞으로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병에게 남는다. 갑은 병에게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 먼저 명의신탁 유형을 확정한다.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쓴다. 그 다음 수탁자 을명의 등기의 효력을 본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남는지와 갑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쓴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 종합 사례에서는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부터 나누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누가 냈나가 아니라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했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었으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가이다.